고려시대로 가겠습니다. 몇천 년이 흘렀어요. 한 시간 동안 몇천 년이 흘렀습니다. 고대에서부터 이제 고려로 넘어왔습니다.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회화다. 우리 한국미술사에서 고려시대의 회화, 그러면 불교 회화를 먼저 예를 듭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일반 회화도 물론 있지만 불교 회화가 그만큼 많이 조성이 되고 그 정통성과 화려함의 그런 성격, 아주 우아하고 세련된 그런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한 170여 점? 조금씩 더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에서. 네, 좀 170여 점 조금 더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남아있는데, 그렇게 남아있는 고려시대의 불화가 거의 다 후반기 중에서도 2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고려시대를 우리가 918년부터 1392년까지를 고려시대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또 이렇게 나눠서 보고요. 전반기 중에서도 1기, 2기, 후반기에서도 1기, 2기. 그래서 총 고려시대를 4분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끝에 해당하는 고려시대 후반기의 제2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전반기 때의 불화가 어떻게 그 양식이, 스타일이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있습니다. 남아있는 게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경함, 그 다음에 판경함, 판에다가 찍어낸 거라 그랬죠. 그러한 것들은 일부분이 몇 점이 남아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후반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불교 회화다. 우리가 사경화, 판경화 말고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림, 1m가 넘는 그림들 있죠. 그런 그림은 전반기 때는 볼 수가 없어요. 예, 한 점도 지금 현재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때로 우리가 불교 회화로 넘어가면서 볼 텐데 시대를 바로 요 2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기, 전후기로 나눠서 보는데 후반기 중에서도 2기에 해당하는 1270년부터 1392년까지 요 시기에 지금 현재 불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고려시대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개국 초기부터 말기까지 이 왕실과 귀족들, 그 다음에 문신과 무신, 집안이 향리, 승려, 일반 신도들에 의해서 사찰과 원당의 창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미술이 조성이 많이 되는데 많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 시대의 불교 회화와 아주 견줄 수 없을 만큼 굉장한 다양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제도 다양해지고요. 예, 스타일도 많이 변하고 있고 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양식이 어떤 거냐 하면 굉장히 화려하다, 장식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다 왕족, 귀족들의 모습을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시주를 그쪽에서 했기 때문이에요. 예, 일반 신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귀족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왕족 귀족들이 소박한 걸 원했을까요? 아니죠. 예, 굉장히 화려한 것을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화려한 색채, 화려한 금의 문양들로 고려시대 불화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대부분 그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그 이유에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시대의 불화는 이렇게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갖지 않은 여러 가지 스타일을 고려시대만이 갖추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본다면 바로 이 문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문양. 자, 고려시대가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손 꼽는 이유가 뭐냐? 뭐 형상도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다음에 색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화려한 문양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고려시대 불화는 부처님 상과 보살상으로 여러 가지 상들이 같이 그려지는데요. 뭐 제석천, 범천, 뭐 여러 그 사천왕의 모습들까지 다양한 상들이 그려지는데 이 주제에 따라서 사용되는 그려지는 문양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문양의 형태를 봐서는 몇십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좀 추려보면, 간추려보면 어느 정도의 통일성과 기본적인 규칙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통일성과 규칙이라는 게 뭐냐 하면 부처님의 문양, 보살들의 문양, 부처님에게 그려지는 문양들 중에서 붉은색 가사, 가장 겉에 있는 대의에 그려졌느냐, 속에 있는 내의에 그려졌느냐, 아래에 입는 하의, 치마에 그려졌느냐가 어느 정도 규칙성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열애상의 경우 대의, 아까 말씀드렸던 연화 당초문이 가장 많은 빈도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의, 이게 대의, 이거 먼저 볼까요? 대의가 어딘지? 부처님이십니다. 그쵸? 네, 부처님이세요. 제가 대의, 뭐 상의, 하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가 도대체 어디냐 모르실 거예요. 네, 그게 어디냐 하면요. 대의라는 거는요, 요 붉은색, 가장 겉에, 겉옷입니다. 가사. 가장 큰 가사라는 거죠. 우리가 그 가사의 명칭, 우리가 삼의라 그래갖고 원래 스님들께서는 삼의를 입으신 것으로 율장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이. 그래서 안타회 울다라승, 그 다음에 이 가사, 가장 겉에 있는 가사를 그렇게 입는 삼의를 입는데 그것이 바로 대의와 상의와 하의라고, 내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그 복식을 갖추고 계신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겉에 보이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대의입니다. 대의.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봐서 왼쪽이지만 오른쪽 팔이죠. 오른쪽 부처님 오른쪽 팔에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상의라고 합니다. 상의. 그 다음에 요 아래 무릎 부분에 좀 검은 띡띡한 뭐 색채 있죠. 요거는 원래 검은 빛깔이 아니라 청록빛이에요. 녹빛. 녹빛이 조금 더 요 상의보다 진해요. 요 상의는 약간 밝은 녹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올려지는 색들이 요거는 좀 진한 녹색입니다. 이 녹색 요 부분이 분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가 또 다른 옷입니다. 여기 이렇게 문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단 부분이 있고요. 요 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 부분을 승각기 또는 승가리, 엄액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벌을 입고 계시는 모습으로 보편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하나씩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3벌만 입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승각기, 상의, 분의, 대의 그런 순서대로 입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의로 승각기를 입고 상의를 걸치고 먼저 하의를 입고 하의는 이렇게 치마 우리 여자들 랩 치마 입는 것처럼 이렇게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름을 해서 묶어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상의를 입고 그 다음에 붉은색 가장 큰 대가사를 입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이 많이 되고 있어요. 불상도 그렇고 불화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대의, 상의, 분의, 승각기 이렇게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또 보면 부처님 상호가 있죠. 얼굴, 눈, 코, 입이 있고 이목구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머리가 있는데 둥그렇게 하나 더 올라가 있는 거를 우리가 육개라고 하죠. 육개. 이게 잘 형태가 안 보이시죠? 네, 여기 육개가 하나 더 이렇게 둥그렇게 올라가 있고요. 여기는 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와 육개 사이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게 있어요. 이것을 개주라고 합니다. 개주. 육개에서 이 보주라는 거죠. 육개와 머리를 연결시키는 보주. 그래서 이거를 보주, 개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중앙개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조선시대가 되면, 이거는 고려시대 불화죠. 조선시대가 되면 여기 육계 맨 꼭대기에 하나가 더 올라가 있어요. 계주가. 그것을 정상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이 정상계주가 있는 불화는 단 한 점도 없어요. 예, 정상계주는 조선시대부터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시대 구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계주만 있는 고려시대 불화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연화대자는 다 아실 거고요. 연꽃대자. 칠해라는 거는요. 여기 이렇게 좀 약간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승각기 안에 있는 속옷, 네이하고 이 대이에서 연결되어 있는 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묶어요. 복식을 보면 거기 복식에 장식을 해놓는 겁니다. 장식. 그래서 아름답게 이렇게 구슬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끝에. 그것을 칠해라고 합니다. 칠해. 그래서 고려시대의 불화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설법도를 보면 이렇게 부처님께서 옷을 입고 앉아 계시거나 서 있는 모습으로 레형도 같은 걸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용어는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시 보면, 네, 그래서 고려시대는 이렇게 열애상, 부처님 상의 경우는 대의에는 연화당초문이 가장 많이 신문이 되어 있고 가장 빈도수가 많다는 거예요. 뭐 그냥 연화문도 있고 당초문도 있습니다. 근데 연화당초문이 가장 많고 상의, 아까 오른쪽 팔에 녹색 있죠? 그 상의에는 거의 모든 그림에 운봉문이 있어요. 운봉문. 이거는 연꽃의 모양이 동글동글하게 동군 원문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다 풀어 헤쳐져서 구름과 봉황의 모습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170여 점 가운데 부처님의 그림일 경우 부처님의 상의에는 대부분 90% 정도가 운봉문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의에는 치마, 하의, 아까 말했던 그 치마 군자를 써서 군의라고도 합니다. 하의에는 보상당초문, 아까 보상화라고 상상의 꽃 있잖아요. 그 보상화와 당초문이 어우러져 있거나 아니면 연꽃과 당초문이 어우러져 있거나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빈도수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의의 단, 제가 깃과 단이라고 좀 쉽게 설명을 했는데 원래 가사의 용어로서는 연이라고 합니다. 연. 그러니까 큰 이렇게 보자기 천이자락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사를 보면 거기에 가장자리 부분, 가장자리. 예, 가장자리 부분을 연이라고 하는데 그 좌측에 있으면 우연, 좌측에 있으면 좌연, 우측에 있으면 우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연 부분이 이렇게 기처럼 이렇게 닿습니다. 여기 끝에. 그리고 맨 끝에 이게 단 부분. 그래서 깃과 단이라고 저는 설명을 했는데 그 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깃과 단 부분에는 모란당초문이 대부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의, 아까 녹색 상의 오른쪽 팔의 상의 단에는 채색이 된 당초문, 채색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군의의 맨 치마 끝에 단에는 그냥 꽃무늬나 화려한 보상화문이나 이러한 꽃문양이 대부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승각기, 아까 그 네이, 가장 안에 입은 네이 있죠? 요거 끝에 단에는 연화당초문이 대부분 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열애상일 경우에는 이러한 규칙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화문, 모란문 이러한 것들도 고려시대의 불화 표현에 많이 됐는데 그거는 거의 부처님의 중요 의상 복식에는 그려지지 않고 있어요. 국화문 같은 경우. 국화문은 보살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격이 달라져요. 부처님은 연꽃, 보살은 국화. 이런 식으로 격이 어느 정도 나누어져서 그려지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우리가 차관을 둬서 이 연꽃이라는 게 바로 불을, 부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로 고려시대에도 여전히 쓰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아까 보셨던 거고요. 자, 이제 연화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연꽃이 아주 예쁩니다. 그렇죠? 제가 다 직접 그린 거예요. 아까 네, 제가요 2017년도에 한국의 불화 문양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불화에 나타나는 문양, 조선시대에는 특히 그 괴불도에 나타나는 문양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이 불화에서는 어떠한 문양들이 이렇게 쓰였나라는 것을 다 도안을 직접 손으로, 컴퓨터로 대부분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는 저는 직접 손으로 그렸습니다. 이게 맛이 다르거든요. 컴퓨터 작업하는 거와. 그래서 필선이나 이런 것을 한번 처음 제가요 이거를 기증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서관에 배치를 해놓으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배치를 하면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권을 하겠습니다. 한 권 너무 적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2권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아서 보세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양들을 이렇게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연화 문양부터 먼저 보죠. 이러한 문양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불화에서는. 자, 연화서는 불교 미술을 통해서 양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려진 것을 지금까지 쭉 봤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문양들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고려시대 불화는 이렇게 조선연대를 알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그 후반기 때는 다양성을 포함해서 조선시대와 구분되는 조선시대와 다른 그러한 형식을 유형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신문되는 것 중에 우리가 연화 당초문 예를 들었는데 이 연화문, 연꽃 문양만 갖고도 그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거는 당초 문양이 아닙니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연화문과 연화 당초문을 구분을 할 때는 반 이상으로 꽃의 비율이 넘어갈 때를 그냥 연화문으로 하고 그 이하로 그 이상으로 갈 때는 연화 당초문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그거는 네, 사관을 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들로 그려진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부처님의 큰 그 가사, 붉은색 가사에 이렇게 원형으로 이루어진 문양으로 거의 다 그렇습니다. 몇 개는 빠져요. 몇 개는 다 이렇게 전체를 풀어 헤쳐진 문양으로 그려지지만 원형으로 이루어진 이런 문양들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이러한 연꽃이 이렇게 대칭이 되면서 중앙 부분에 당초의 형식이 줄기의 형식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러한 유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약간 이렇게 보주 형태로 또 볼 수 있는 연꽃, 연잎의 모습이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상하로 나타나는 이러한 문양들도 그려지지만 요거는 부처님 쪽보다는 보살 쪽에 많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그란 원형보다는 이러한 형상으로 그려질 경우에는 보살님들한테 더 많이 그려지더라. 그거 외에도 이러한 모습들로 연꽃 문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꽃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칭이 되면서 하엽, 연잎, 연잎파리를 이렇게 그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왜 요 유형이 2가지가 있냐 하면 약간 그 타원식으로 길쭉수름하게 있는 거, 예, 요거 지난 시간에 어디서 보시지 않았었어요? 생각 안 나시죠? 관세음보살 치마의 문양으로서 대부분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규감, 붉은색, 약간 분홍빛이 도는 붉은색 치마에다가 규감문을 흰색으로 해놓고 그 안에다가 요 문양을 그려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조금 후에 또 보여드릴게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고려시대 거의 끝, 조선시대 초가 되면 이렇게 타원식으로 되어 있는 게 조금 더 동그래지는 경향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시대별로 약간 이렇게 길쭉수름한 타원식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문양들이 똑같은 형식이지만 조금 더 원형으로 바뀌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당초문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배에 꼬여서 있는 줄기 모양. 그래서 S자형 곡선이라든지 그것이 2방연속, 4방연속으로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진하는 그러한 불교의 의미를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이거를 디자인을 다시 해보면 만자의 형상을 담고 있기도 해요. 2방연속이나 4방연속으로 흐르는 그러한 문양들이 조선시대 가면 그렇게 표현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당초의 문양들이 끊임없이 정진하는 그런 불교의 사상을 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초 문양도 많이 그려집니다.
그다음에 제일 많이 그려지는 게 요 당초 문양을 먼저 보면 요거는요 원형이 아니죠. 이거는 어느 부분에 아까 그려지냐 하면 단, 끝, 깃. 네. 그래서 그 옷의 의복의 형상이 어떻게 공간이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당초의 문양도 원형으로 그려지느냐, 이렇게 길게 늘어져서 그려지느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그려진다는 연화 당초문. 연꽃과 당초의 형상이 어우러져서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엄청 화려하겠죠? 예, 이러한 문양들을 빼곡하게 틈을 여백을 두지 않는 그러한 문양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또 단으로 가면 이렇게 쭉 길게 풀어져서 곡선으로 쭉 줄기를 이어가면서 연꽃이 같이 그려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연꽃, 이건 연꽃을 조금 더 디자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꽃과 연꽃 이파리의 모습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연잎, 하엽이라고 하는 부분과 같이 연결돼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이러한 유형들도 보이고요. 자, 그것을 보면 지난 시간에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치마 부분, 그 다음에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크게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치마 부분 여기를 확대를 하면요, 이러한 문양이 여기 이렇게 점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고기가 다 요 문양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로 다 바탕은 귀관문으로 해놓고요. 귀관문은 요 모습을 귀관문이라고 합니다. 육각형으로 계속 이렇게 틀을 짜서 올라가 있는 거. 그 다음에 귀관문 요 안에는 요거는 국화 문양입니다. 이거는 뭐 연꽃이나 국화나 뭐가 다릅니까? 말씀하는데 연꽃은 요 위가 뾰족하고요. 국화는 이 아랫부분 중앙으로 갈수록 뾰족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국화 문양으로 이렇게 쭉 시문이 됩니다. 바탕 부분이. 그리고 하원식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뉘어서 표현되는 것 중에 이렇게 연꽃과 연잎의 모양이 선과 색선과 금선, 이거 금선입니다. 밝게 보이는 게 금선으로 화려하게 시문을 하고 있는 관음, 특히 그 보살들의 치마에서 대부분 표현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요거는 그 요이 부분입니다. 요이. 허리만 이렇게 감싸서 두르는 치마, 짧은 치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확대해서 보면 여기 맨 끝에 이런 단 부분에 연꽃과 하엽, 아까 그 유형에서 보셨잖아요. 예, 그러한 문양들이 쭉 이렇게 흰색 바탕에 갈색의 약간 그 고동색보다 밝은 갈색의 모습으로 입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형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의 가사를 한번 볼까요? 여기 아랫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네, 굉장히 화려하죠? 예, 이 붉은색 가사의 위에 올라가 있는 금선으로만 되어 있는 연화 당초 문양입니다. 여기 연화 당초. 여기 부분을 보면 이 부분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 부분인데 요거는 분이 치마 부분이에요. 치마 부분은 여기는 보상화 당초문. 요거 꽃이 다릅니다. 보상화 당초문으로 가득 메워져 있는 거고요. 요 동그랗게 되어 있는 둥근 원형의 문양은 가사 부분으로서 연화 당초문이 시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옷마다 다른 문양을 시문을 하는데 대부분 중요한 큰 가사에는 연화 당초문으로 그 화려함을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보면요, 일본 옥리문에 소장되어 있는 부분 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맨 끝 단 여기 부분에는 이거는 모란화 문양입니다. 모란화 맨 끝에 이거는 조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 가사도 이렇게 할절의라 그래갖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조로 표현이 되잖아요. 9조부터 25조까지 나와 있는 대선사는 25조 가사를 할절의를 입으시죠. 이렇게 가사에서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모란 화문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문양이 바로 연꽃 문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아까 속내이라고 했던 승각기, 승각기 부분에 여기 끝 단 부분에
연꽃과 당초의 문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 금선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채색이 되어 있는 부분은 요 끝 단 부분 중에서 승각기, 여기 상의, 군이 이 대의에는 채색이 안 돼 있어요. 대부분 안 돼 있고 여기 상의와 승각기와 끝에 여기 군이 부분에만 채색이 되어 있는 꽃 문양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대자 부분입니다. 대자 여기 밑에 정말 화려합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네, 육각대자로 1층, 2층, 3층, 4층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는 또 다 이렇게 비춰지는 사라천리처럼 보살도 사라천리처럼 이렇게 패를 두르고 또 다시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꽃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거 문양은 아니죠. 이거는 문양은 아니지만 이러한 연꽃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존도를 이렇게 보시면 그 부분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여기 연화 당초문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승각기 부분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연꽃과 당초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 그래서 대부분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죠. 예, 연화당초문은 붉은색 가사의 원문으로, 그것도 금선으로만.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는 채색된 연화당초문이 승각기에서는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부처님의 왼쪽 팔을 보면요, 붉은색 가사에 연화당초문이 또 그려져 있네요. 네, 여기 조로 나눠져 있는 곳에는 모란 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부처님의 무릎 부분을 크게 확대를 해보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연꽃과 당초의 형상이 어우러져서 빼곡하게 메워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다음에 부처님의 모습. 그다음에 여기는 지장보살의 가사입니다. 지장보살의 가사에도 부처님의 가사에도 연화당초. 그다음에 지장보살의 가사에도 둥근 원문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연꽃, 연꽃의 문이고 여기 그 할자리로 되어 있는 이 가사 조의 모습에서 이건 파도 문양입니다. 파도. 그래서 보살들한테는 조금 더 다양한 문양이 쓰이고 있어요. 부처님한테는 대표적으로 연꽃, 연화당초문, 당초문, 연화문 요것이 대부분 이렇게 나눠져서 나타나고 보살상의 경우에는 연꽃 문양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국화문, 몰화문 이렇게 자연적인 문양, 파도문 이러한 것들로 좀 다양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져서 고려시대 불화에서는 나타나고 있는데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또 달라져요. 조선시대는 좀 섞입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는 좀 격이 높은 그런 꽃의 문양들을 심문을 했으면 조선시대에는 이게 좀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부처님 옷에 국화 문양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자연 문양, 운문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큰 가사에.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대별로 좀 나눠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고려시대만큼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부처님의 앞에 문양을 보면요, 연화당초문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보상화 문양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끝 단에는 보상화 문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요거는 당초 문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그런 문양을 이 오스카 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고려시대 불화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영도에서도 보이죠? 내영도에서도 그 부분적으로 보면 여기 붉은색 가사에 연화당초문이 있는데 이 일본 정법사에 있는 이 아미타 레영도는요, 특이하게도 요거는 금선이고요, 요거는 은선이에요. 은선이 다 돼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세 군데만 되어 있어. 금을 쓰다가 좀 모자란다. 여기가 약간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게 잘 안 보인다. 예, 그게 있거든요. 세 개의 원에서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분을 보니까 이거는 은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과 은으로 이렇게 시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수한 게 아니냐? 근데 보수한 거는 아니에요. 그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보수한 건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이건 흔적이 없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금으로 되어 있고 몇 군데, 세 군데 정도는 이렇게 은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승각기 부분을 보면 이렇게 연꽃과 당초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꽃 문양이죠. 미타 레용도 중에서도 삼존도를 크게 보면 연꽃이 대칭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 당초의 형상이 조금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하의 여기 부분 분위를 보면 이거는 연꽃과 당초문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에 다 풀어 헤쳐져 있는 그러한 게 보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 치마 부분에는요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렇게 풀어 헤쳐져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밑에서 보면 이렇게 보주 형태로 되어 있어요. 보주 형태. 그래서 가사, 붉은색 가사의 동그란 원, 밑에 하의의 동그란 원으로 겹쳐지지 않게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살짝 위가 뾰족한 이렇게 보주 형태, 동그랗지 않죠. 예, 살짝 위가 뾰족한 이렇게 물방울 형태의 보주 형태의 모습으로 요 하의의 연화 문양을 시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당초 문양이고요. 예, 연꽃은 없고 당초로만 되어 있고 여기 연꽃의 문양을 보주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그 천옥박보관에 소장되어 있는 불화는요, 빽하게 문양이 시문이 되어 있어요. 틈을 볼 수가 없었나 봐요. 틈이 남아있는 거를, 여백을.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연화 꽃이 이렇게 원형으로 연꽃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에도 연꽃과 당초를 좀 작게 꽃 모양을 작게 표현을 하면서 빼곡하게 이렇게 메워놓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게 다 금선입니다. 금, 진금, 순금으로. 그 다음에 또 보면 보살들의 모습. 아까 그 큰 대형 그 경신사 수월 관음도처럼 관세음 보살, 뭐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관음, 뭐 세지, 문수, 보현 다 마찬가지로 보살들이 입고 계시는 요 그 치마의 문양은 대부분 귀관문에 국화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꽃 문양, 연꽃 문양이 타원 원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긴 타원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화려한 연화, 당초문, 연꽃문 이런 것들이 부처님의 주요 붉은색 가사에 시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빈도수가 많이 나타나는 고려시대의 그 문양, 부처님의 가사 문양이다라고 하면 바로 이 연화, 당초문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당초문입니다. 당초문. 그 다음에 연화당초문 다음에 순서대로 보면 연화당초문, 연화문, 당초문 이렇게 갑니다. 1등, 2등, 3등이에요. 그 중에서 3등에 해당하는 당초문이 부처님의 가사, 붉은색 가사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 연속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곡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양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뿐만 아니라 보살님들의 백색의 백일 관음으로 표현되어 있는 관음상이나 세지보살의 치마, 여기서도 당초 문양이 이렇게 같이 그려져 있어요. 이것도 당초 문양입니다. 네, 당초 문양이고요. 백색으로 되어 있는 관세음 보살의 가사에도 이렇게 당초 문양이 부처님보다는 조금 단순해요. 그쵸? 예, 단순한 당초 문양으로 시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거는 수월관음도의 사라천입니다. 아까 경신사 수월관음도의 그 머리 보관서부터 쭉 발끝까지 내려오면서 다 비치는 하늘하늘한 천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타나는 문양입니다. 먼저 이 당초문 보기 전에 배경, 바탕에 해당하는 요 문양은 아마 책에서, 다른 책에서는 마엽문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삼배, 마엽, 그 삼배, 마라고 하잖아요. 그 삼배 문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삼배 문양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좀 꽃 문양을, 꽃의 형상을 좀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게 모아지면 정말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눈꽃송이 빛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마엽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 불교의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봐서. 그래서 꽃 문양을 조금 더 디자인을 더 다양하게 해서 좀 도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기하학적 화문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화문이 이렇게 깔려져 있고요. 그 안에 동그랗게 원형으로 당초의 문양이 신문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보살, 그 관세음 보살의 모습을 보면 여기 승각기 부분에 이렇게 당초 문양이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쭉 풀어 헤쳐지면서 전체를 다 메우고 있는 이러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부처님의 다양한 당초의 가사 문양입니다. 조금 더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것도 있고 조금 이런 것보다는 조금 성의가 없는 듯한 그러한 문양도 보이고 있고요. 예, 조금 더 단순해진 문양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다 당초의 원문이라고, 당초 문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당초의 원문이 아니라 채색되어 있는 문양입니다. 이것도 당초 문양입니다. 근데 이렇게 채색되어진 당초 문양은 요 상의, 아까 요거를 상의라고 했잖아요. 부처님 오른쪽 팔에 여기 상의 부분에 요 바탕 부분, 요게 겉감의 바탕 부분에는 대부분 운봉문이 신문되어 있고 거의 90%가 운봉문이고 여기 끝단, 요 끝단 부분에는 이렇게 채색이 되어진 당초 문양으로 또 9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칙이 있어요. 동그란 원문은 가사, 그 다음에 풀어헤쳐진 운봉문은 상의, 그다음에 끝단에는 채색되어진 당초 문양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부처님의 끝단 부분에 굉장히 다양한 당초의 모습이 신문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의 옷 가사 부분 거기에 고려 시대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삼국 시대에 좀 다양하게 펼쳐졌던 그런 문양들이 좀 정리가 된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부처님이냐 보살이냐에 따라서 좀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거를 이렇게 풀어헤칠 수는 없어서 그 부분만 봤는데 부처님일 경우 당초와 연꽃의 문양이 서로 어울려져서 원형으로 이루어진 연화 당초문이 대부분 신문이 되더라. 보살한테는 그거보다 약간 답이 낮은 국화 문양이나 뭐 모란꽃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신문이 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양으로도 부처님을 상징할 수 있는 연꽃, 우리가 불교 그 무불상 시대에서는 연꽃 이런 걸로 부처님을 상징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연꽃의 문양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곧 연꽃이다 라는 것을 이 가사의 문양을 통해서도 알아차릴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한테 시사를 해주고 있구나 라는 내용을 갖고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책이